돌아가는 정몽주를 이방원이 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영규 등 4, 5명을 보내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게 해서 격살 때려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뒤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이성계가 격노하며 너희들이 대신을 함부로 죽였으니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고 하겠느냐, 내 욕을 안 하겠느냐, 우리 가문은 평소 충과 효로 소문이 났는데 너희들이 불효를 저질러 이렇게 됐구나. 이성계 가문이 충효로 소문났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아무튼 나는 몰랐어, 니들이 한 일로 해. 그러니까 이방원이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하자 이성계가 부득이 왕에게 아뢰고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정몽주의 머리를 저자에 매달았다, 효수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성계가 몰랐다? 아니죠. 알았을 겁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할 수가 없죠. 다만 뒤에 왕이 된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 조작을 하고 그 피는 누가 다 묻히는 거예요? 이방원의 손에 묻히는. 자, 이런 점에서 이방원이 효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정몽주가 죽고 4월 4일의 일이에요. 7월 17일 날 고려가 멸망합니다. 정몽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성계 세력에 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이 3개월 동안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조선을 건국할 사람들이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어떤 명분일까요? 천명과 인심이 이성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 나라를 만들었을 때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3개월 동안 하고, 이성계가 공양왕의 양위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올라서 새 나라를 만들게 되죠. 자, 정몽주가 죽은 다음에 당연히 간신으로 평가가 됩니다. 조선의 건국을 끝까지 반대한 사람, 조선 초에는 정몽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성계 그늘에서 성장했으면서도 고려 왕실과 영합해서 이성계를 죽이려고 했다. 이게 당장의 평가입니다. 그러다가 태종 때 정몽주가 복권되기 시작해요. 태종은 정몽주도 죽였고 정도전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중용했냐면 권근, 하륜처럼 조선 건국에 반대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용했는데, 그 가운데 권근이 정몽주에 대한 재평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정몽주가 목숨을 잃었지만 절의를 지켰다, 충신 아니냐. 권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종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때 양정이라고 일렀다. 두 사람의 정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몽주이고 하나는 도전이다. 정몽주는 고려 왕실에 충성을 다했고, 도전은 부왕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을 다했으니, 우리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양정의 도리가 모두 옳았다. 그래서 태종은 양시론입니다. 양정이 모두 옳았다. 뭔가 두 사람을 다 죽인 사람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태종의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제 간신이던 정몽주가 정도전과 같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양정이 모두 옳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몽주에 대한 평가는 점점 올라가고 정도전에 대한 평가는 점점 내려갑니다. 세종 때가 되면 정몽주를 더 높이 평가해요. 세종이 고려 말에 절의를 지킨 신하는 정몽주와 길재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려의 절의를 지킨 신하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세종에 의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강 행실도를 만들면서 충신편에 정몽주를 넣어라. 조선 건국에 반대했지만 고려의 충신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던 정몽주에 대한 평가가 16세기에 가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16세기는 어떤 시대죠?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을 한 것이 1506년입니다. 16세기 벽두의 중종 반정이 일어나요. 그 이후 조선의 지배층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숙제는 어떻게 하면 연산군 같은 임금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할까? 라고 한 겁니다. 연산군의 충격이 그만큼 컸고 그 그림자가
그렇게 오래 갔던 거죠. 조광조가 도덕 정치를 주장한 것도 바로 그 답 중에 하나예요. 도덕을 회복해야 연산군 같은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이 조광조의 도덕 정치가 너무 심해서 중종이 거부감을 갖게 됐고 조광조를 죽였고 기묘사화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묘사화 이후에 이 도덕 정치 회복에 대한 반동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문정왕후가 권력을 휘두르고 윤원형이 또 권력을 휘두르고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고 16세기는 이렇게 혼란한 시대였지만 계속해서 도덕 정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옳은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성리학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정몽주가 재평가됩니다. 절의를 지킨 사람, 옳은 사람, 도덕 정치, 충효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몽주가 빠질 수가 없었죠. 자, 당분간은 어떤 사람들은 정몽주가 고려에 충성한 사람이지, 또 우왕 창왕 때 행적이 좀 불분명하다, 우왕 창왕이 공식적으로는 가짜 왕인데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심도 많이 있었지만, 중종 때 문묘에 종사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문묘 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묘, 공자를 모신 사당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을 같이 모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선시대에 문묘에 종사된 사람이 모두 18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18명, 그래서 이걸 동방 18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신라시대의 설총과 최추원, 고려시대의 안향, 그리고 정몽주, 이 넷은 조선 이전 사람이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모두 14명밖에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요. 정몽주가 그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시기를 보면 1517년이에요. 이 1517년은 조광조의 시대입니다. 조광조는 1515년에 과거에 급제해서 1519년에 죽을 때까지 딱 만 4년, 햇수로 5년 동안 빛을 발한 사람이거든요. 조광조의 시대라고 하는 이때 문무에 종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조광조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서원이 만들어질 때 당연히 정몽주를 모시는 서원이 만들어집니다. 정몽주가 살았던 개성의 숭양서원, 정몽주의 묘가 있는 용인의 충렬서원, 정몽주의 고향인 영천의 임고서원, 세 개의 서원이 만들어지고 이 세 개의 서원은 전부 사획서원이 되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정몽주에 대한 이 평가를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송시열입니다. 조선 후기에 송시열의 말은 곧 법이에요. 아니, 법 이상입니다. 송시열이 정몽주의 신도비라고 하는 걸 지어요. 이름도 정몽주 안 쓰고 포은 정선생 신도비명이라는 걸 짓는데, 여기에 포은은 하늘이 우리나라를 낸 인물이라고 적습니다. 고려에 대해서 충성을 바친 일, 중화문명을 수용해서 고려의 제도를 개혁한 일, 이건 뭐냐면 정몽주가 고려 말에 명나라 복식을 들여오고 대명류를 받아들이고 할 때 역할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 성리학의 시조라고 한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송시열이 정몽주를 굉장히 높이 띄우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송시열의 이런 평가에 반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섬뜩하지 않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저의 평가입니다. 정몽주를 흔히 온건개혁파라고 하죠. 정도전을 급진개혁파라고 한 것과 대비해서 온건개혁파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기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평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건개혁이라는 게 뭐지? 개혁에 온건급진이 있나? 하는 거예요. 특히
급진개혁파가 없다면 온건개혁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하는데 천천히 합시다. 그런데 이미 급진개혁파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온건개혁파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게 되지 온건개혁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온건개혁파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정몽주가 과연 개혁을 주장한 적이 있나? 우왕대 14년 동안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4년 동안 정몽주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과연 있었나? 저는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건개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도 없고 정몽주는 개혁파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정몽주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정몽주의 충성은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그조차도 이런 의문에 답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충성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이 과연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의문은 단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같은 시대의 정도전은 그 충성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국왕에게 충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만일 그 임금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미 그 당시에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도전 같은 사람들은 혁명을 이야기하고 위민 민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몽주가 선택한 그 길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정몽주의 실패가 요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랄까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정몽주의 실패는 보수주의자의 실패다.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에서 대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전통과 연속성을 중시한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관습, 제도, 도덕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까지 연속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혁명을 반대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합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영국에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정리를 했죠. 프랑스 대혁명을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 속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통과 안정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가치는 전통을 중시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다. 정몽주도 이 점에서는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통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를 않았던 거죠. 벌써 전통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혁명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자, 이럴 때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 정몽주는 우등생이고 모범생이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일 격변기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등생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는 대응하지 못한다. 보수주의자는 변화에 약하다.
현재 자기 스스로가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약점을 보완하면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숙제를 늘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정몽주를 통해 본 역사적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